안녕하세요, 여러분. 종로 YBM 나보에입니다. 오늘은 8월 4일 총평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간단한 설명 후에 뉴탭스 청해에 대한 전략, 바로 노트 테이킹이죠. 노트 테이킹에 대한 기술이 어느 정도는 우리한테 중요한 기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노트 테이킹에 대한 기술 간단하게 알아보실 거고, 또 다음으로 뉴탭스 독해에 대한 전략을 알아보실 건데요. 뉴탭스 독해라는 건 요즘에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학생들이 시간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전략적인 독해가 되셔야 되는데, 오늘은 대입학에 해당되는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서 기본적인 탭스에 접근하는 독해 방식을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청해를 우리가 알아보겠습니다. 8월 4일 있었던 그 시험에서 청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4번의 뉴탭스 시험이 있었죠. 그렇게 크게 변화는 없었고요. 난이도는 계속해서 조절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은 청해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파트 1, 파트 2는요. 기존에 있었던 어떤 난이도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파 1, 파 2에서 지금까지는 평서문의 어떤 느낌이 좀 많았었죠. 평서문에 해당이 되는 문제가 다수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조절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평서문의 형태가 6개 정도의 형태가 나왔고요. 그리고 나머지 10개의 문제가 파 1에서 의문문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이유에 해당되는 의문문과 그리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 이렇게 4개 정도가 출제가 돼서 이젠 여러분들이 고르게 의문문과 평서문에 대한 대비를 하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평서문 같은 경우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니까 평서문은 조금 반복적으로 연습을 해주시고 의도 파악도 확실하게 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파3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 파3에 해당이 되는 노트 테이킹 기술을 배워보실 건데, 파3는 지금 대화하고 질문이 1회 청취라고 제가 지난 총평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단 21번부터 시작을 해서 30번까지 보시면 21번에서 30번까지 문제 번호로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일단 문제 번호로 유형을 예측한다라고 하는 건 주제, 그다음에 주제에 해당되는 문제, 그리고 일치, 그리고 추론의 형태의 문제가 어느 정도는 번호로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제의 형태는 3개의 문제, 일치는 5개, 추론은 2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주제, 일치, 추론의 문제를 어느 정확도를 높이시면서 푸시기 위해서는 1회 청취에 맞게끔 노트 테이킹의 기술이 굉장히 중요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학생들이 얘기를 해요.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탭스에 맞게끔 노트 테이킹을 해야 될지 잘 이해를 못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서 노트 테이킹에 대한 간략한 탭스적인 노트 테이킹을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시면 파트 4와 파트 5예요. 파트 4와 파트 5는 기존에 있었던 난이도 그대로 출제가 되었고요. 오히려 우리가 훈련을 통해서 더 쉽게 해결할 수도 있는 그런 느낌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파트 3에 해당이 되는 청해 전략,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학습 전략, 바로 노트 테이킹입니다. 노트 테이킹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근데 노트 테이킹을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까요? 라는 의문이 좀 들죠. 그래서 노트 테이킹의 어떤 장점을 보겠습니다. 일단 파3 부분으로 가셨을 때 노트 테이킹을 해줬을 때의 이점은 무엇일까라는 걸 볼게요. 실제로는 파 1과 2에서는 그 짧은 순간 동안에 노트 테이킹을 한다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에코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한 문장을 들었을 때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리고 오답 소거를 잘 하시는 것이 좋을 거예요. 그렇지만 파3에서는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시게 되면 일단 어드밴티지, 이점이 있습니다. 뭐에 대한 이점이냐면 노트 테이킹을 하시게 되면 일단 문제 푸는 정확도가 올라가게 됩니다.
주제에서의 노트 테이킹, 그 다음에 일치, 특별히 세부 정보에 대한 노트 테이킹, 그리고 추론에 대한 문제를 할 때에 어떻게 노트 테이킹을 할 것인가. 일단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 문제 푸는 정확도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어 있고요. 문제 푸실 때에도 정확하게 정답을 소거하시거나 오답을 소거하시는 방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다가 문제 푸는 집중력 또한 올라갑니다. 그런데 노트 테이킹을 반드시 해야지만 정확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집중력도 올라가게 되지만 문제는 이게 어드밴티지, 항상 이점만 있느냐 이거예요. 자, 노트 테이킹은요, 일단 평소에 훈련을 하지 않으시면 오히려 시험장 가셔서 내가 중요한 걸 적겠다라고 마음을 여기시면 실제로는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것이 점수를 더 적게 받으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듣기에 오히려 정확도는 떨어지고 집중력은 반대로 떨어지는 쪽으로 가게 돼요. 그렇다면 노트 테이킹이라는 것은 평소에 훈련이라는 것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정확한 훈련이 되시고 탭스만의 노트 테이킹을 훈련을 하신 다음에 시험장에 가시면은 노트 테이킹은 언제나 어드밴티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나 훈련이 없다면 우리한테는 차라리 안 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노트 테이킹의 방법을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제가 여러 가지 형태를 좀 써놨는데요. 일단은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어떤 단어를 써야 될까? 어떤 단어를 좀 내가 짧게 표현을 해볼까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근데 일단은 핵심 내용만 적으시는 것이 일단 포인트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모든 내용을 적으려고 하지는 마세요. 모든 내용을 다 적으려고 하시면은 오히려 역효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적으실 때는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는 일단은 핵심 내용만 적습니다. 그러면 핵심 내용이라는 건 뭘까요? 뭐 다양한 노트 테이킹 방법이 있어서 뭐 주어와 동사, 목적어를 적어야 된다. 또 어떤 거는 빼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탭스적인 느낌에서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으십니다.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으시는데 이 키워드 중심이라는 것이 그냥 단어를 듣자마자 그냥 나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키워드에 해당되는 의미에 해당되는 거, 딱 의미 개념 단위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돼요. 그냥 단어를 적는 거, 나열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내용을 이해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가장 핵심이 되는 키워드와 내용 중심으로 의미 단위로 적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단어나 또는 표현에 뭐 기저 개념이다 되어 있는데 굉장히 어렵죠. 기저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어를 적었을 때 예를 들면 발표 또는 선언하다, 언급하다 너무 비슷한 단어라면 이건 평소에 노트 테이킹 하시는 어떤 심벌을 만드실 때 하나의 말하다라는 걸로 우리가 하나의 어떤 형태로 일단은 다 정리를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노트 테이킹을 훈련하시는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럼 노트 테이킹을 할 때 내가 영어로 적을 건가? 아니면 한국어로 적을 것인가가 굉장히 고민이 돼요. 영어 아니면 또는 한국어. 근데 영어하고 한국어 어느 것을 적을까라는 거에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키워드에 해당되는 바로 의미를 이해하고 우리가 정답을 찾아나가는 것이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뭐 단어를 나열하는 것도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영어든 한국어든 여러분이 편하신 어떤 shorten form의 형태를 잡으실 때 편하신 걸 선택을 하시면 돼요. 영어를 선택을 하실 때는 뭐 간단하게 난 영어를 적는 게 더 편하다. 그리고 한국어를 적을 때는 한국어가 더 편하다 하시면은 영어나 한국어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키워드, 바로 의미 중심으로 노트 테이킹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파트 4라든지 5를 보시면 바로 시그널 월스라고 할 수 있는 이 연결어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연결어도 우리의 어떤 주제라든지 그리고 우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연결어도 탭스에선 중요하니까 키워드를 중심으로 적으시면서 함께 또 적어놓는 어떤 형태도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연결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논리적인 관계를 만들어주니까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노트 테이킹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했을 때 바로 기호라든지 짧게 표현해서 우리가 적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일단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는 내가 정해진 기호들이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면 increase 같은 경우에는 나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뭐 decrease는 이렇게 표시를 해야지, 막 이렇게 정해놓은 기존에 있었던 노트 테이킹에 대한 책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이 쓰는 게 목적은 아닙니다. 듣고 나서 정확하게 어떤 답을 찍고 의미를 더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는 거지, 노트 테이킹이 적는 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본인만의 심벌 체계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본인만의 심벌 체계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본인이 쓸 수 있는 어떤 기호와 표현을 미리 적어 놓으시고 만들어 놓으시고 편안하게 쓸 수 있도록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심벌 체계를 만드실 때 중요한 게 있어요. 항상 탭스에 관련되는 단어만 하셔야 돼요. 탭스에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오지도 않는 어휘라든지 단어를 미리미리 많이 나온다고 정리를 해놓으시면 별로 쓸데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노트 테이킹을 하시더라도 항상 탭스에서 기본적으로 많이 나오는 어휘라던가 그리고 표현, 그리고요, 항상 반복이 많이 되는 기본 단어,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본인이 쉽게 쓸 수 있는 영어면 영어, 그리고 한국어면 한국어로 짧게 이렇게 만드셔서 기호와 또 짧은 어떤 단어를 통해서 심벌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심벌을 만드시고 이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다양한 시험이 있어요. 토플이나 IELTS에서도 노트 테이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시험마다 적어야 될 것과 적지 말아야 될 것, 그리고 탭스에서 중요하게 노트 테이킹을 사용하실 때 쓰이는 것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4번에 보시면은 탭스 문제 유형 포인트에 맞게끔 바로 노트 테이킹을 하셔야 됩니다. 쓸데없는 거는 우리가 쓰지 않는 것이 오히려 낫죠. 그래서 우리가 정확도와 문제 푸는 데에서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거니까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도 탭스 문제 유형의 포인트에 맞게끔 미리 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예를 들어서 파3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남자와 여자의 대화가 되죠. 그러면 보통은 묻고 답하고 이런 게 많아요. 질문하고 대화하고. 그러면 우리가 남자와 여자를 미리 써놓으시고요. 여자가 하는 말의 포인트, 질문하고 대화에서 중요한 포인트의 핵심을 적으시고요. 키워드 적으시고, 그리고 대답의 부분에서 질문에 맞추어서 거기에다가 또 키워드를 적어주시면서 간단하게 이렇게 적어주시면 우리가 정답을 맞추시고 오답을 소거할 때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 있고요. 집중력 또한 높아진다는 겁니다. 그럼 탭스 문제 유형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바로 탭스에 맞추어서 핵심 어휘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플러스 여기에다가 오답의 어떤 유형, 탭스만의 오답의 유형에 맞게끔 노트 테이킹을 할 수 있도록 오답 유형에 맞추어진 바로 노트 테이킹의 심벌을 만드시고 또 적어 나가는 방식을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답의 유형도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가 일치 문제에선 세부 정보에 해당되는 문제는 특별히 육하 원칙에서는 세부 정보를 정확하게 적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육하 원칙을 하실 때에도 육하 원칙에 맞는 걸 미리 적어서 핵심적인 단어를 좀 연습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노트 테이킹의 방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노트 테이킹을 하면 일단 시험장에 가셔서는 정확도와 집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정답에 가깝게 우리가 정답을 딱 뽑아낼 수 있죠. 그러면 평소에 이 노트 테이킹을 연습하시는 것도 또 중요해요. 왜냐하면 노트 테이킹을 하실 때 기본적으로 하는 방식 자체가 노트 테이킹 하실 때 일단은 한 문장을 단위로 씁니다. 한 문장을 단위로 하셔가지고 한 문장을 들으시면서 이 한 문장에 맞는 키워드를 딱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 문장의 단위로 키워드를 적으시고 난 다음에 그 핵심 어휘에 맞게끔 다시 한번 적은 거에다가 다시 한번 더 덧대서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내가 2번 연습을 했죠. 그러면 우리가 또 이 한 문장 쓴 거를 스크립트
스크립트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 청해에서는 스크립트가 굉장히 길잖아요. 근데 그 스크립트를 긴 부분을 활용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스크립트를 활용을 해보시면 한 문장을 2번 반복해서 노트 테이킹을 연습하시고 나서 스크립트를 보시면서 스크립트에서 핵심 단어라든지 이런 걸 정확하게 표시를 하시고요. 거기에 맞추어서 또 듣고 연습하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트 테이킹을 하시게 되면 시험장 가셔서는 정확도와 그리고 또 정답으로 가까이 갈 수 있게끔 우리한테 도와주는 기술이 되겠지만 평소에도 노트 테이킹을 하시면요. 일단 반복을 해주시기 때문에 집중력과 그리고 듣기 실력을 높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이 또 많아지니까 또 양적인 면에서도 듣기 실력을 향상할 수 있는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기술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간단하게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집에서도 노트 테이킹을 중요한 어떤 핵심으로 가지시면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독해입니다. 여러분 일단은 우리가 뉴탭스를 보시면 독해가 지금 가장 어려운 영역으로 되어 있고요. 학생들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오늘 독해에서는 지난번에 제가 전략적 독해가 돼야 된다라고 어느 정도는 언급을 했었어요. 근데 이 전략적 독해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독해를 하는 것이 시간 관리에 맞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정답을 우리가 찍어내고 그리고 오답을 소거할 수 있는가라는 건데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또 여러 가지 우리가 전략적인 부분과 그리고 글의 구조와 여러 가지 부분을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 속에서 탭스적인 전략을 좀 알아보실 건데요. 오늘 제가 얘기해 드리는 전략은 바로 대입학 문제인 주제, 바로 탭스에서는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러면 우리가 대입학의 문제를 할 때 여러 학생들이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 지문은 항상 2갈씩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2갈씩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대부분이 주제문에 해당되는 것은 앞부분, 바로 지문의 앞부분에 있을 거다라고 고정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모든 지문이 2갈씩의 로 되어 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주제 문장이 항상 앞부분에만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대부분 학생들이 2갈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대부분 지문 70% 이상이 주제문이 앞부분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하지만 탭스에서 출제하는 출제자들은 오히려 이 2갈씩 바로 70% 이상의 지문이 가지고 있는 주제문이 앞부분에 있는 이 2갈씩을 오히려 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2갈씩의 어떤 기본 구조를 딱 가지고 있으면서 조금씩 변형을 시키면서 학생들이 주제문을 찾도록 하는 방식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2갈씩을 기본적으로 좀 설명을 해보면서 어떻게 변형이 되는지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2갈씩이라고 하면 주제문이 전반부가 있죠. 이 전반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앞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전반부에서 보통은 토픽에 해당되는 키워드를 던지게 되죠.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야 라고 키워드를 던지게 됩니다. 이 키워드를 던지고서 이 키워드에 대해서 뭐 사실이라든지 또는 의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 바로 이게 주제문이죠. 바로 내용에 해당되는 주제문을 던지게 되죠. 주제문을 던지면서 바로 이 내용이 사실이든 의견이든 이 사실과 내용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중반부에 설명을 해주게 됩니다. 중반부에 설명을 해주면서 바로 중반부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데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방법은 다양할 수가 있겠죠. 구체적으로 내용을 얘기를 해줄 때 예시라든지 또는 우리가 가장 많은 이유, 근거를 든다든지 또는 좀 더 깊이 있게 설명을 해주는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자, 이게
두 갈씩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다시 한번 주제를 후반부에다가 반복을 해주는 어떤 느낌. 이게 바로 두 갈씩인데, 그러면 항상 학생들이 생각을 하는 건 전반부에 키워드와 내용이 있어. 확실히 잡을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전반부에 해당되는 것을 정확하게 문제를 넣겠죠. 그렇지만 문제는 뭐냐면 출제자는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도록 해놓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뉴탭스에는 더더욱 주제에 해당되는 것이 좀 더 어렵게 나오고 있는 지금 추세고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주제를 파악을 하는데 대부분 이런 전반부 두 갈씩의 구조를 쓰는 건 빈칸 완성에서 이미 보통 잘 사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탭스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전반부에서 바로 하나의 문장, 바로 키워드나 내용이 있는 문장의 형태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갈씩의 형태보다는 두 갈씩을 변형한다든지 또는 변형을 했기 때문에 중갈씩이나 또는 양갈씩의 형태의 어떤 글의 종류를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변형을 시키는가? 바로 키워드와 내용이 있죠. 그 전에 바로 전반부 키워드와 내용이 나오는 바로 주제문 전에 쓰는 형태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전반부 처음에 들어갈 때 딱 끄집어내서 키워드와 내용이 있기 이전에 보통은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된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인 통념에 해당되는 거, 그러니까 신빙성은 없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일반적 통념이라던가 또는 어떤 호기심을 유발하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전개를 해나가면서 키워드와 내용에 대한 것을 조금은 복선의 느낌처럼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미리 호기심을 유발을 하는 거죠. 거기에다가 일반적 통념의 상황 말고 또 우리가 대다수가 오해를 가지고 있는 거 또는 선입견이라던가 또는 고정관념에 해당되는 일반 사람들이 보통 많이 알고 있는 이런 내용, 정확하지는 않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바로 전반부의 저자의 어떤 의견이라든지 또는 다른 사실을 얘기를 해줄 때 호기심을 유발해주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만 해도 이미 벌써 전반부, 바로 가장 앞에 위치하는 문장이 진짜 주제문은 아닌 거죠. 그러면서 일반적 통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서 또 얘를 좀 더 부연 설명을 해주는 어떤 느낌으로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주제문이라는 것이 점점점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러면 결국에는 앞부분에 바로 두 갈씩의 형태처럼 주제문이 항상 위치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반부 부분에서 이런 호기심을 유발하는 키워드와 진짜 주제에 해당되는 내용이 나오기 전에 전반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단서를 통해서 또 파악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주제문이 항상 전반부에 있지는 않구나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항상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는 고정관념이라고 할 수 있죠. 생각 속에는 전반부에 항상 키워드와 내용, 바로 주제가 바로 들어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안 된다는 겁니다. 전개 방식에 따라서 항상 다양한 어떤 전개 방식에 따른 주제문의 위치는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글의 흐름을 파악을 하시면서 여러 가지 단서를 사용을 하셔가지고 주제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지만 우리가 선택지에서도 문제의 유형에 맞는 정확한 형태를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만 이제 이론을 통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빈칸 완성의 전략과 그리고 추론과 일치에 대한 전략도 따로 있어요. 그렇지만 얘는 가장 기본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기본적인 형태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문은 항상 두 갈씩은 아니라는 겁니다. 주제문이 항상 앞에만 위치한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의 문제를 조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여기에 이제 지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문이 있으면 일단 뉴탭스에서는 지문을 먼저 보는가 아니면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는가라고 우리가 고민을 할 거예요. 그렇지만 항상 여러분들은 뉴탭스에서 주제와 일치와 그리고 추론 문제에 대해서는 무조건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서 지문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파악을 했을 때, 자, 대입 파악입니다. 그렇지만 대입 파악에서도 주제밖에 없는 건 아니죠. 바로 주제라는 거에는 바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the best title이라고 하면서 베스트 타이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퍼포스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메인 아이디어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문에 해당되는 것도 사실은 문제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선택지의 어떤 이렇게 성격들을 좀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는 지금 베스트 타이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지의 어떤 성격들을 보실 때 선택지의 성격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큰 틀 하나를 알려드리면 우리가 주제에 관련되는 대입 파악 문제가 나오죠. 주제에 관련된 대입 파악 문제는 항상 두 가지의 오답의 유형을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정답의 어떤 성격이 있다라는 겁니다. 일단 주제문에 해당되는 형태의 단어는 조금 포괄적이어야 돼요. 포괄적인 어떤 느낌. 포괄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면서 단어여야 한다는 거죠. 포괄적이면서 조금은 일반화되어 있고 또는 함축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성격들을 조금 어느 정도를 파악을 해야 되죠. 함축적이다. 이 정도는 우리가 주제에서 파악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이게 정답의 어떤 성격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정답의 성격만 파악하는 게 중요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답의 성격이 거의 비슷해요. 왜냐하면 비슷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있으니까. 근데 비슷한데 여기서 오답의 성격, 가장 큰 성격, 물론 오답의 유형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많은 오답의 유형들을 정리를 해주는데 이 오답의 유형들을 봤을 때 큰 틀은 이래요. 대입 파악에서는 주제가 나오잖아요. 자, 일단은 너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일반화된다라는 게 뭐냐? 바로 우리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했을 때 원래 키워드 중심상 포괄적인 일반적 단어에서 너무 넘어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지엽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엽적이라는 것은 부분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구별하는 것이 알겠는데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그 다음에 너무 지엽적이다. 굉장히 이거 구별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게 패러프레이징의 어떤 느낌상으로 이 패러프레이징을 느낌으로 얘가 너무 일반화되어 있다. 또는 얘가 너무 지엽적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사실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제가 키워드를 중심으로 이런 느낌들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정확하게 일단 정답을 찍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좀 기본적인 어떤 느낌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큰 틀은요. 큰 오답의 유형과 정답의 유형을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주제는 성격 자체가 포괄적이고 일반적이고 보통 함축적인 경향이 있다. 그 다음에 오답의 유형은 너무 일반화되어서는 안 되고 너무 지엽적이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일단은 when talking about population control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about이라는 통해서 우리가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바로 population control이라는 거죠. 바로 인구 억제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인구 억제에 관련을 해서는 이라고 얘기를 해주죠. 일단 인구 억제인데 이런 단어를 볼 때마다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인구 억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단어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인구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인구가 지금 우리가 기존에 있었던 것보다는 우리가 정해진 것보다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해결책으로서 억제를 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population control이라는 단어를 봤을 때는 느낌상으로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인구가 어떤 면에서는 많은 상황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선 some people have misconception 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부 사람들이 어떻다고요? misconception, 오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바로 지금 오해, misconception이라는 것이 바로 signal words입니다. 자, signal words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주제에 대해서 이 사람이 분명하고 핵심적으로 말해주거나 또는 포인트를 잡을 때 굉장히 중요한 단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들은 빠른 독해뿐만이 아니고 내용에서 포인트를 잡을 때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해주죠. misconcep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해서 뒤에 있는 내용 자체가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일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오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일단은 misconception이라는 뒤에 내용에 해당되는 것을 바로 잡고 본인의 의견은 그게 아니고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오해적인 부분을 얘기를 해줍니다. 뭐냐면은 이 population control, 바로 인구 억제. 인구 억제라는 건 인구가 지금 어느 부분에서 굉장히 많고 통제가 안 된다는 거죠. 이 인구 억제를 해줘야 되는 이유와 또 원인에 해당되는 게 있는데, 이 인구 억제, 인구가 많아지는 컨트롤이 안 되는 이유가 family planning이라고 돼 있어요. 가족 계획이나 또는 contraceptive use라고 돼 있죠. contraceptive라는 것은 피임약이에요. 그래서 피임약에 대한 사용, 이것이 사실은 원인이라고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문제의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렇지만 이 문제의 원인이 어떻다는 거죠? 오해라는 거죠. 그러면 실제로는 이게 family planning과 contraceptive use라는 것이 사실은 원인이 어느 정도는 될 수 있겠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것은 misconception이라고 했기 때문에 포인트는 당연히 이거 말고 다른 원인이 있을 거다라는 걸 말해줄 가능성은 거의 99%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보시면은 이제 of course라는 단어가 있어요. 물론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of course라는 단어도 우리가 signal words에 해당이 되는 거죠. 물론이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앞에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부연 설명해 줍니다. 물론 현실의 어떤 상황에서는 어때요? is much more complex. 훨씬 더 복잡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만 봤을 때 앞부분에 해당이 되지만 이 사람이 이거는 오해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면 주제문에 해당되는 어떤 내용의 형태의 문장이 나오기 이전에 우리가 일반적인 어떤 통념이라든지 또는 오해라든지 여러 가지 선입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들을 조금은 바로잡기 위해서 포인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주제가 아니라는 거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우리가 더 확실한 signal words가 있어요. 바로 it becomes clear 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연구가 계속 거듭되면서 it becomes clear, 이것이 분명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분명해졌다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저자가 뒤에 있는 내용은 확실하게 포인트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는 정확한 키워드를 잡을 수 있다는 거죠. 보시면 앞에서 언급했었던 contraceptive use라고 했던 것은 뭐였어요? 바로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전부 다 인구 억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이유 중에서 하나가 contraceptive use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contraceptive use, 바로 피임약에 대한 사용이 일단은 오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뒤에 나오는 단어가 분명히 얘기를 해주죠. peripheral issue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지만 peripheral 굉장히 어려운 단어인데 얘는 지엽적이다,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주면 좋겠지만 대부분이 어휘를 잘 몰라요. 그러면 peripheral issue 뭐야? 라고 고민을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 것이 아니고 구조를 봤을 때 contraceptive use와 그다음에 family planning이라는 것은 사실 인구 억제를 하기 위한 어떤 원인이 사실은 오해의 어떤 원인으로 사용이 됐기 때문에 얘가 중요하지는 않겠구나. peripheral issue라는 걸 어느 정도는 내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문맥 추론을 통해서 구조를 통해서 어휘를 별로 신경 쓰지 않게끔 갈 수 있는 거죠. 이거는 이제 지엽적이고 중요하지 않은 문제다. 물론 원인이 원인 속에 포함이 될 수는 있겠으나 다른 큰 원인이 있다는 걸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and 사용하면서 the main issue라고 해줍니다. 메인이 딱 얘기를 해주잖아요. 주된 이슈는 뭐다? 바로 is the status of women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드디어 포인트 잡았네. 뭐라는 거죠? population control을 해야 되는 원인은 뭐란 말이에요? population control을 하는 것은 여성의 지위라는 거죠. 억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건 여성의 지위가 근본적인 원인이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지금 뭐냐면 이 부분 it becomes clear that 뒤에가 뭐예요? 주제문의 형태가 나왔죠. 이 말은 뭐냐면은 앞에 두 가지의 형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서 우리가 키워드 막 열심히 잡았지만 사실은 키워드는 어디에 있어? 중반부에 있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이유와
또는 구체적인 설명과 예시를 들어서 이 주제문에 해당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줍니다. 뭐라고요? Where women have lower status.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죠. 지위가 어때요? 더 낮은 지위를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들이 있는 곳에서는 they do not have a say in. 발언권이 없다. 뭐죠? contraceptive use를 사용할, 바로 피임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없다. 발언권이 없다. Even if 비록 이 사람들이 정말로 아기 낳기 싫은데 그래서 아기를 좀 방어를 하고 싶은데 일단은 이제 wish to 바라고 있지만 사실은 발언권이 없어서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근본적인 원인이 여성의 지위에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에 양괄식으로 설명을 해주죠. 보세요. high birth rate라는 것이 바로 문제였을 거예요. 너무나 높은 바로 출생 비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뭐죠? 인구를 억제해야 되는 문제에 해당이 됐었죠. 이거가 사실은 여성의 이것도 시그널이었어. 원인이 not having enough control over their lives. 그들의 삶에서 뭐라는 거예요? 충분한 통제권이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게 contraceptive가 양이 많아도 뭐 별로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래서 지금 중반부에 해당되는 것이 어때요? 지금 중반부가 어떤 거다? 주제문이다. 그래서 항상 앞부분에만 위치하지 않죠. 여기까지 내가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그런데 베스트 타이틀 뭐지? 라고 볼게요. 자, 우리가 increase, 증가다. 증가. 구체적으로 보여줘야 되는 단어인데 contraceptive use needed 돼 있어. 필요하게 되는 피임량에 대한 증가가 포인트일까요? 아닙니다. 여성의 지위가 문제다. 뭐에 대한? 인구 억제 그리고 높은 출생률에 대한 이게 문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증가에 대한 걸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B번에 해당되는 the root cause 돼 있죠. 굉장히 포괄적 단어죠. 근본적인 원인, 뭐에 대한 high birth rate. high birth rate와 population control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 패러프레이징 느낌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의미 개념에서 보시면 high birth rate라고 하는 것은 키워드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구체적으로 바로 여성의 지위였습니다. 여기가 일반화와 포괄화의 느낌이기 때문에 루트 코즈, 구체적으로 뭐야? 여성의 지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지금 B번의 형태가 되고요. 나머지 형태들 우리가 가려내 보시면은 전혀 답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정답의 성격으로 기본적인 걸 보셨어요. 사실은 우리가 조금 더 어드밴스드한 난이도로 들어가시게 되면 이 선택지의 구성도 굉장히 중요해지기 때문에 선택지의 구성도 세밀하게 보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간단하게 베스트 타이틀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정답만 제가 이렇게 성격을 체킹을 했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괄적 형태가 있으면은 지문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가는가? 우먼의 지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베스트 타이틀에 해당되는 정답을 B번으로 맞춰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로 한번 또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문제로 가시면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서도 우리 문제를 먼저 봐야 돼. 메인 포인트 토픽에 해당되는 문제죠. 메인 토픽, 진짜 주제를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메인 토픽이니까 얘도 제가 눈치를 챘죠. 당연히 전반부에는 없을 거예요. 맨 앞부분에. 자, 그러면은 봅시다. 선택지가 이렇게 있네요. 일단 메인 토픽이라는 것도 너무 일반화되거나 너무 지엽적이거나 이래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항상 포괄적 형태 그리고 좀 함축적인 형태 그런 느낌의 정답을 갖는다. 자, 그럼 볼게요. using sunscreen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은 sunscreen 바로 우리가 선스크린이라고 하는 것은 자외선 차단제죠.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는 것은 protects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특징을 얘기를 해주죠. 바로 demanding effect of UV radiation 돼 있어요. 자외선의 어떤 해로운 어떤 효과 이거를 보호한다라고 얘기를 해주죠. 그러면 이게 첫 문장에서는 일단 자외선의 어떤 해로운 효과는 잘 알려진 암을 유발하는 인자라는 거예요. 이 바로 UV radiation이라는 것이. 이렇게 동격으로 설명을 해주면서 말하는 것이 지금 선스크린을 사용을 하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이런 자외선의 나쁜 효과를 어떻게 결과들을 우리가 없애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선스크린이라는 것이 뭐예요? 해결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이제 선스크린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좋은 느낌이에요. 해결책으로서.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다는 거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해주는. 그러면서 뒤에 signal words가 나옵니다. The research showed라고 나오죠. 연구는 보여줬습니다 라는 게 나와요. 연구를 보여준다.
그다음에 전문가가 얘기를 해준다. 이건 우리가 연구를 통해서 어떤 특별한 사건들을 우리가 사실들을 나타낼 때 보여줬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시그널 월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applying sunscreen 돼 있어요. using sunscreen 그 다음에 applying sunscreen 똑같은 거죠. 이 선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가 does not cause 뭐죠? does not cause라고 하는 것은 원인이 되지 않는다. 바이타민 D deficiency라고 돼 있어요. 바로 바이타민 D deficiency는 비타민 D의 부족이죠. 그래서 비타민 D의 부족을 일으키지 않고 그리고 나서 또 나열을 합니다. Protect against skin carcinoma 돼 있어요. carcinoma 너무 어렵다라고 되겠지만 이걸 보세요. 보호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단어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부정적 단어라는 건 알아요, 느낌상. 그래서 칼시노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피성의 피부에 어떤 조직에 상해를 입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스킨에 상해를 입는 거 이거를 보호할 수 있다. 여기도 뭐예요? 어플라잉 선스크린이 이런 문제점 비타민 C 부족의 원인이 되지 않고 그 다음에 이런 또 좋지 않은 거를 해결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다시 얘기를 해줘요. Premature aging이라는 것은 조기에 노화가 오는 거죠. 빠르게 노화가 오는 거. 이거에 대해서 뭐에 대한 sun exposure 바로 해 노출 햇빛에 노출되는 것으로 인해서 생기게 되는 이런 premature aging까지도 어떻게 해줘요? 바로 보호를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줘요. 자, 여기까지 보시면은 일단은 포인트는 뭐냐면 applying sunscreen이라는 거 바로 선크림을 바르는 것 자체가 아주 다양한 어떤 나올 수 있는 피해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또 긍정적으로 뭔가 역할을 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nevertheless라는 걸 보셔야 됩니다. nevertheless는 뭐예요? 바로 우리한테 signal words예요. nevertheless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연결어에 해당되는 것은 nevertheless가 어떤 역할을 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nevertheless 그럼에도 불구하고야 좋아요. 일단은 의미하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nevertheless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가 중요하죠. 자, 앞에는 지금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선스크린이 다양한 어떤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책으로 사용이 됐다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느낌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nevertheless는 뭐냐면 우리가 보통은 역접, 대조, 양보 이렇게 막 하는 연결할 때 기능이 있잖아요. 얘는 양보예요. 양보라는 건 앞에 내용도 맞고요 라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좋은 점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좀 더 강조하는 게 있다. nevertheless 앞에 거는 맞고요. 그 다음에 some concern 돼 있어요. 일부 뭐예요? concern, 염려가 존재한다는 거죠. 뭐에 대한 거냐면은 이렇게 좋은 선스크린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뒤에는 당연히 뭐가 있어요? The harmfulness of chemical oxybenzone 돼 있어요. 화학적인 oksybenzo 몰라. 그치만 그래서 또 당황하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oksybenzone은 정확하게 깊이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일단은 모르신다면 좋지 않은 거구나. harmfulness를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설명을 해줍니다. 선스크린에 사용이 되는 어떤 물질 정도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야 되죠. 이 물질에 해로운 어떤 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High level of it 돼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것의 높은 수치가 높은 거예요. 낮으면은 좀 문제가 없나 봐요. 근데 높은 수치가 어떠냐면 linked to 연결되어 있다. 뭐냐면 low weight birds 저체중. 그 다음에 어떤 연구에서 그 다음에 nano particle of zinc oxide 돼 있어요.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굉장히 어려워요. 징크 옥사이드는 산화 아연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이산화 티탄이에요. 근데 이거를 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어려운 단어가 나와도 당황하지 마세요. 우리는 문맥 속에서 알 수 있으니까. 이것도 뭐냐면 also 또한 쉽게 흡수가 돼요. 어디에? 스킬에. 그러면서 결국에는 뭘 일으켜줘? Free radical formation을 일으키면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안 좋게 사용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단 여기서 두 가지가 뭐냐면 nevertheless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여기서는 뭐냐면 선스크린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해결책 뒤에는 뭐냐면은 선스크린의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이 올 수 있는 걸 두 개를 다 나열을 했죠. 이 말은 뭐냐면 nevertheless 앞에 거하고 뒤에 거를 두 개 다 내가
썸업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뭐냐면은 여러 가지 선스크린을 발랐을 때 줄 수 있는 우리가 올 수 있는 부정적인 어떤 결과들을 해결책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고, 그것도 맞고, 그 다음에 나중에 뭐냐면은 부정적인 것도 고려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선스크린에 대해서 뭘 알아야 된다는 거죠. 바로 결과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다라고 하면서 지금 여러 가지 연구들의 결과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썸업을 나열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설명들을 다 썸업을 해보시면 바로 선스크린을 발랐을 때의 어떤 결과가 되겠죠. 바로 특별히 어디냐 하면 바로 선스크린이 위험하다 또는 안전하다에 대한 느낌입니다. 그래서 메인 토픽이라는 것은 research findings가 되겠죠. 연구의 결과들, 연구의 결과가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고요. 바로 좋은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인 것도 있고 두 개가 다 있죠. 그러면서 뭐에 대한 on 뒤에 키워드가 나오죠. 바로 선스크린 사용하는 것에 대한 안전성. 이제 안전성이 좋은 거, 여기는 좋지 않은 거. 그쵸? 안전성에 대한 문제. 그래서 리서치 파인딩이 D번을 정답을 찍고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정답의 성격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독해 부분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주제에 해당되는 대입 파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보시면은 이제 구조를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전개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주제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아실 때도 항상 두 가지씩은 아니라는 거를 포인트로 가지고 싶었어요. 자, 물론 여기에 있는 오답의 유형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조금 간략하게 여러분들한테 주제 파악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무엇인가? 바로 주제문은 항상 지문의 앞부분에 위치할까? 항상 그렇지는 않다였습니다. 뭐냐면 항상 지문의 앞부분에 위치한다고 생각하는 어떤 문제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어떤 부분에 해당이 되느냐. 빈칸 완성의 경우에는 앞부분과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주제문의 위치가 위치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주제라든지 다른 문제의 유형이라는 것은 항상 글의 전개 방식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서 주제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을 할 때 정확하게 정답의 위치를 확인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선택지에서 오답의 유형도 소거를 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주제문의 위치와 그 다음에 청해 부분에 해당되는 노트 테이킹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저는 종로 YBM 탭스 라보에였습니다.